이 시간에는 기간 손익, 그러니까 특정 기간 동안의 손익을 계산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의 손익만 확정하겠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금년에 월급을 줘야 할 상황으로서 직원이 근무를 했는데 돈은 내년 10일날, 내년 1월 10일날 월급날이 돼서 줄 수도 있습니다. 현금은 안 나갔죠. 그럼 금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런 관점에서 돈이 나가고 들어온 것에 따라서 수익 비용을 인식하자라는 관점이 현금주의고요. 현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되었으면은 수익 비용 인식하자. 이게 발생주의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2001년 12월 25일 날 신용카드로 800원을 결제했어요. 근데 카드 대금 결제는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때 이 비용을 현금주의로 하면은 2002년도에 돈 줬으니까는 2002년 비용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2002년도 비용이라고 보는 관점은 현금주의고, 그게 아니고 사용은 2001년에 했잖아. 2001년도 비용 잡아야 돼. 이것이 바로 발생주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회계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2002년이냐 1년이냐 놓고 봤을 때 현금주의는 2002년에 돈 나갔을 때가 비용이 되겠고 발생주의는 2001년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발생주의 정의를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관계없이 발생한 기간의 손실과 손익과 수익과 비용 항목으로 결정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발생주의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좀 구체적으로 선급 비용이라는 개념입니다. 비용인데 돈만 미리 준 거죠. 그러니까 발생은 안 했고 현금은 나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이 뭐 임차료를 3년치를 미리 주었다. 그럼 3년치를 돈은 미리 나갔으나 발생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발생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2001년 10월 1일날 보험료 1년치 12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주의로 하게 되면 2001년도에 비용 120원이겠죠. 그럼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험료는 10월, 11월, 12월 2001년치 석 달분하고 2002년치 9달분이거든요. 이야기가. 그래서 현금주의는 돈 나간 시점에 비용 잡지만은 발생주의는 2001년에 30원, 2002년에 90원, 석 달치, 9달치. 요게 맞는다는 소리죠, 이야기가. 그래서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라면은 돈 120원 나갔을 때 대변의 현금 120원 자산이 감소했죠. 비용의 발생 120원 일단 잡아줍니다. 그 대신에 연말에 가서 비용 120원이 당해년도 비용이 아니고 그 중에서 30원만 당해년도 비용이고 90원은 내년치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0원이라는 비용 중에서 90원을 취소해서, 그렇죠, 보험료 120원을 대변에 써서 보험료 90원을 120원에서 취소시키고 요건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서 내년 비용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관점이죠. 여러분,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은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에 차변에 120원이고 대변에 90원 썼기 때문에 2001년치 손익계산서에는 보험료가 30원 올라가게 되고 나머지 90원은 자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2002년도에 와서 성급 비용을 없애고 다시 2002년치 보험료라는 비용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밸런스로서 전기에 넘어왔다가 당해년도에 2002년도에 없어지고 요건 2002년도 보험료 비용으로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급 비용이라는 항목이 있으면은 이게 결산 때 기말에 가가지고 혹시 그런 항목이 있는지 찾아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미지급 비용입니다. 그 비용은 발생했는데 돈은 아직 안 나갔다는 뜻이 되겠죠. 신용카드로서 복리후생비 20원을 결제했고 카드 대금은 2002년도에 나갔다. 자, 현금주의로 치면 2002년도에 비용 잡고 발생주의로 치면 2001년에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서 무조건 카드로 그었으면은 20원을 복리후생비 잡아주고 미지급 비용을 잡아라, 부채로.
그랬다가 실제로 카드 대금 결제할 때가 되면은 미지급 비용 없어지고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비록 2001년도에는 현금은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비용으로 발생주에 따라서 인식한 셈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미수 수익입니다. 수익 중에서 아직 돈을 안 받았다 이거죠. 발생을 했는데 돈은 아직 못 받았다. 자, 예를 들어서 정기금 1,000원을 했고 1년 만기고 연 12% 이자를 후취 조건이라 가정하자. 그러면은 사실은 현금주의로 치게 되면은 만기 때 1,000원에 대해서 120원 이자를 받겠죠. 그러나 발생주의 관점에서는 은행에다 예금해 놓은 거 달력만 찢으면은 이자는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10월, 11월, 11월 석 달치 이자 30원은 2001년치고 나머지 9달치는 내년에 잡아야 정상 아니냐. 여러분 이게 발생주의입니다. 따라서 2001년 10월 달에 정기금 했을 때는 회계처리 이렇게 되겠고요. 12월 말일에 요것에 대해서 이자 아직 30원은 안 받았으나 이자 수익을 잡아주고 요건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잡자 이거죠. 그러면 돈을 아직 안 받았어도 수익이 손익계산서에 30원 올라가게요. 2002년도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자 120원을 다 받으면은 그러면은 작년에 미수 수익 잡았던 거 없어지고 나머지 90원은 2002년치 이자 수익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함으로써 2001년도에 이자 수익 90원, 2002년도에 이자 수익 30원, 90원 해서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완료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감가상각이란 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차량을 1,200원에 샀고요. 3년 사용하고 나면은 그 더 이상 그 차량은 못 쓴다 가정을 하죠. 이때 차량 샀을 때 왕창 비용 잡을 거냐 현금주의면은 아니면은 3년 동안 쓸 것을 미리 차량이라는 자산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러면은 이걸 400원씩 비용 잡자.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유형, 무형 자산을 취득하고 이 사용 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발생주의에 따라서 잡아주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걸 감가상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을 1,200원 잡아주고 시간이 경과되게 되면은 400원을 차량 운반구에서 줄여주고 비용으로 떨게 돼요. 자, 비용 발생하고 차량 운반구 계정을 바로 써도 좋습니다만은 실무에서는 차량 중에서 400원을 이미 감가상각했다라는 의미에서 감가상각 누계기라는 계정 과목을 쓰곤 합니다. 요 똑같은 거래가 반복되겠죠. 그러면 재무상태 표에는 차량 운반구 1,200원 중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전부 합치면 1,200원 되겠죠. 요 금액을 차감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없는 거죠, 뭐. 자, 이렇게 되면은 현금은 요때 나갔으나 손익계산서 비용 올라가는 것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발생주의에 따라서 올라갔다. 이걸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현금으로 나간 시기와 관계없이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발생주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사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되는 회계처리사항 개정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자가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임직원들에게 급여와 상여를 주는 거지요. 급여와 상여를 줬을 때 회계처리를 알아보겠는데 여기에는 그 소득세나 사대보험 같은 경우에 그 예수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묶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급여 100원을 지급을 하는데 소득세 등 예수액 8원을 제외하고 지급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액이라는 용어 나왔는데 예수라는 낱말은 잠시 보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회사의 수익이 아니라 남에게 줘야 될 걸 잠시 보관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급여 100원을 다 종업원에게 주지 않고 92원만 지불하고 8원은 잠시 기업이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이나 뭐 보험관리공단 등에 납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이 100원 발생하고요. 보관하고 있는 것은 예수금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소득세 예수금, 연금 예수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업의 실정에 맞추어서 쓸 수 있습니다. 예수금 8호는 부채로 올라가게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회사가 지출을 통해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에는 실제로 92원만 지불하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잠시 보관하고 있던 예수액 8원을 회사가 납부했다. 납부하면은 예수금이라는 부채 없어지고 현금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말일자 급여 중에서 연말까지 발생했으나 아직 미지급한 금액이 60원이다. 예를 들어서 12월분 급여인데 내년 1월 10일 날 지불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발생주의 개념에 따라서 차변에 비용 잡아주고 대변에 부채 잡아주는 회계처리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금 및 각종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급여 100원 중에서 연금보험료 4원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불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급여 기준의 약 8%에 해당되는 것을 보험료로 국민연금 등에 납부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로자가 월급 줄 때 근로자 부담분을 차감해서 기업이 잠시 예수하고 있다가 관리공단에 납부하게 되는 거죠. 똑같이 급여 처리하시고 예수금이라는 부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회사 부담분 4원하고 예수했던 4원 합쳐서 8원을 납부했다. 그러면 결국 연금관리공단 등에는 8원을 납부했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금 잡았던 거 부채 없애주고 회사 부담분은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세금과 공과 이런 식의 계정 과목을 써서 비용 처리하고 있죠. 자, 7월 10일 날 예수했던 건강보험료 3원, 요거 회사 부담분 3원, 예수분 두 개 합쳐서 6원을 납부했다. 마찬가지로 아마 옛날에 이제 월급 줄 때 3원을 가지고 회사가 예수했던 거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라는 비용 처리를 많이 하지요. 자, 고용보험료 이거는요. 자, 급여 100원에서 고용보험료 5원을 제외하고 주었다. 역시 예수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 부담금과 예수 받았던 거 묶어서 10원을 납부했다. 역시 예수금 부채 없애주시고 나머지는 회사에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납부할 때는 계산액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확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확정보험료 정산은 2002년도에 이루어졌으나 2001년도에 부담할 성격이죠. 근데 이게 매년 반복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이런 경우에는 2002년도에 비용 처리하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보험료 정산으로 추가 납부할 금액이 있을 때는 2002년도에 비용으로 올리게 된다.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산재보험료 계산액 6원을 납부했다. 그냥 보험료 6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서 정산하고 전년분치 중에서 1원을 추가 납부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01년치를 정산했습니다만은 이것은 2002년도의 비용으로 그냥 처리하는 회계 처리로 종결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에 대한 회계 처리였죠. 자, 임직원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미래에 퇴직했을 때 기업은 퇴직금을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퇴직급의 충당부채라고 표현하죠. 종업원 퇴직에 대해서 기업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미리 예치해 놓는 방식인데 이것이 퇴직보험제도 DB/DC 제도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것을 채택하지 않는 기업은 회사 내부에 그 돈을 유보해서 가지게 되는데 그때 설정되는 계정 과목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회계상 부채지요. 다만 이제 충당부채라 하여 현 시점에서의 그 금액과 그 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자, 기업은 2001년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100원 설정했다. 그러면은 그냥 비용 처리하시고 퇴직급여, 그리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종업원이 퇴직해서 퇴직금 20원을 지불했는데 퇴직소득세 3원을 제외하고 지급했다. 그럼 이건 예수금입니다. 우리가 원천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20원을 헐어서 퇴직금을 지불하되 실제로는 17원만 주고 3원은 예수금이라는 부채 처리하고 있죠. 그랬다가 나중에 요거 그 다음 달 10일 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이런 명퇴금 이런 걸 지불했을 때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헐어쓰지 않고 별도의 비용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명예퇴직금이라는 비용 계정을 썼습니다만은 그냥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을 써도 관계없고요. 분명한 점은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처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헐어서 사용할 수는 없다란 점이 있죠. 자, 퇴직급여 중에서 사내 유보하는 것이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이라면은 사외에 예치해 놓은 것이 바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다시 퇴직연금 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여금을 납부하면은 회사의 모든 책임이 끝나는 제도, 요걸 우리가 확정 기여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DC 제도에서는 우리 회사가 납부하는 돈을 무조건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시고 대변에 현금 나가고. 근데 확정급여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중에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가든 일시금 받아가든 받아갈 금액을 회사가 책임지되 다만 그 돈을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해 놓는 성격이 있죠. 따라서 여기서는 당해년도 근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채를 퇴직급여 관련되는 부채로 잡아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에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줘야 될 돈이 당해년도에 50원 부담액이 생겼다. 단기 근무원가가 50원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확정급여 채무라는 부채로 잡아주고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등에다가 퇴직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회적립자산 PA라고 표현하는 거죠. 플랜 어세트. 사회적립자산으로 30원을 적립했다. 그러면은 사회적립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시고 현금 나가면 됩니다. 이때 제 계정 과목에는 뒤에 자산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것은 회사는 이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요거는 종업원들이 퇴직했을 때 받아갈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무제표상에 올라갈 때는 요걸 자산으로 올리지 않고 확정급여 채무라는 부채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재무상태표를 만든다면 확정급여 채무로서 종업원에게 줘야 할 퇴직금이 50원인데 그 중에 30원은 이미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해 놨으므로 그 차액 20원만 회사가 현재 짊어지고 있는 부채다.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종업원이 퇴직해서 사회적립자산에서 퇴직금 8원이 나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확정급여 채무가 그만큼 없어지고 사회적립자산 역시 없어지면 되겠습니다. 확정급여 채무 부채가 줄어들고요. 사회적립자산 줄어들게 되지요. 요것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인사관리자가 행하는 퇴직금 관련되는 회계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 각종 복리후생비가 나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직장 체육비, 체력단련비, 또 연회비, 회식비, 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또 회사 입장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 직장 보육시설의 운영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여서 복리후생비입니다. 실무에서는 경조사비 나가는 것도 포함되겠죠. 자, 복리후생비를 지출했을 때는 바로 비용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처리하시고 대변에 현금 등이 되겠죠. 만약에 발생했으나 지급하지 않았으면 미지급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복리후생비 중에서 미리 준 게 있으면 역시 선급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관리 담당자 입장에서 관련되는 계정 과목의 회계처리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인사관리자를 위한 재무회계 중에서 마지막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서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재무회계에 관련되는 회계 정보를 이 나타내는 표가 재무제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로 공부했습니다만은 물론 핵심이죠. 재무제표는 크게 5가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재무상태표,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으로 표시되는 것으로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여금의 자금의 조달 내역이 대변의 부채와 자본이고 투자 내역이 차변의 자산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었지요. 자, 손익계산서 중에서 앞에 포괄자가 들어가 있는데 주주와의 거래, 그러니까 증자, 감자, 배당을 제외한 모든 손익을 다 포함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손익계산서다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제조업 같으면은 제조원가 명세서, 건설회사 같으면은 건설원가 명세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얘기 포함된 것은 재무제표에는 들어가지는 않지요. 그러나 어차피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줄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3가지 활동으로 재분류해 놓은 겁니다. 영업활동이냐, 투자활동이냐, 재무활동이냐, 이렇게 재분류해 놓은 표가 현금 흐름표가 되겠습니다. 자,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구성 항목이 기초에서 기말까지 어떻게 얼마나 변화했는가, 요걸 나타내는 표가 자본 변동표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법 등에서 요구하는 바람에 기업이 작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회사가 남긴 이익에 대해서 어디다 쓸 것인지 이것에 관한 용도를 설명하는 계산서가 되겠지요. 그거 이외에 이 4가지 재무제표로에는 이렇게 요약되어 있고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주석이 되겠습니다. 주석도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거지요. 자, 먼저 재무회계에서 회계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재무제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무제표에는 먼저 우리 회사 하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렇게 하나만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걸 우리가 개별 재무제표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에 비해서 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들이 묶어서 하나의 기업이었다면 작성될 재무제표.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삼성물산 이런 데가 묶어서 작성되는 재무제표가 연결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별 재무제표는 법적 실체, 자기 자신만의 재무제표를 말하고,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합해서 작성된 것이 연결 재무제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재무제표를 언제 작성했냐에 따라서 연말에 한 1년치에 대해서 작성된 것을 우리가 흔히 연차 재무제표라고 표현하고, 뭐 상반기 또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이 분기별로 연차, 연말이 되기 전에 작성되는 재무제표를 중간 재무제표라고 표현합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전체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T자 모양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공시되는 재무상태표는 이 배열입니다. 순서대로 쭉 배열하죠. 자산을 쭉 배열하고, 그 다음에 부채를 배열하고, 자본을 배열하고, 예를 들어 그런 식입니다. 자, 여러분,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실무에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죠. 부채 역시 여러 계정 과목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모양은 이런 쓰임새,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좀 더 자세히 봤을 때
자산에는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구분할 수 있는데, 유동자산은 일반적으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성됩니다. 비유동자산에는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하죠. 우리가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1년 기준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동자산이라고 그러고, 1년 현금화하는데 1년 이상 걸리거나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투자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자,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은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면은, 재고자산은 제조와 판매 과정을 거친 후에 현금화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라든지 만들고 있는 과정 중의 물건이라든지 이건 재고자산이 있죠.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해서 가지고 있다. 근데 아직 안 팔았다. 그러면 재고자산입니다. 팔아야 현금으로 바뀔 수가 있죠. 요것에 비해서 당좌자산은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는데, 제조와 판매 과정 없이 현금화하여 부채 상환이나 영업활동, 업무활동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지칭하지요. 자,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는 것으로서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합니다. 흔히 여기에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업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은 재고자산입니다. 근데 부동산 매매업을 제외한 일반 업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은 사용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보죠.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 이렇게 들어갑니다. 무형자산은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실체가 없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특허권이라든지, 그렇죠, 실용신안권 같은 산업재산권,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흔히 투자자산에 묶어서 표현하죠. 현실적으로 여기서 유동과 비유동, 또 이런 자산의 분류는 개정 과목이라기보다는 큰 범주를 나타내고 있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당좌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으로 현금, 예금, 매출채권, 대여금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재고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으로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유형자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등이 포함될 거고요. 무형자산에 속하는 것이 산업재산권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으로서 투자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지요. 자, 부채 역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리됩니다.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그러고, 1년 이후에 상환 약정이 되어 있는 것을 비유동부채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기 들어가는 구체적인 개정 과목으로서 매입 채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유동부채가 되겠고, 이게 장기 차입금 이런 것들은 비유동부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은 주주와의 거래, 여기서 주주와의 거래라는 말은 증자, 감자, 배당을 말하죠. 이렇게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회사 내에 순자산이 증가한 것이 있고, 그거 이외에 나머지가 있는데, 그거 이외에 나머지가 가장 전형적인 것이 장사에서 번 이익잉여금이 되겠죠. 이런 거 우리가 크게 포괄손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자본은 크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조정이라는 그런 항목도 존재하죠. 포괄손익에 들어가는 것으로서는 이익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제외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금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 금액을 표현하는 개정 과목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주식 액면 5,000원짜리를 15,00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10,000원이 프리미엄 붙여서 발행한 거예요. 그때 15,000원 들어온 돈 중에서 5,000원 액면 금액은 자본금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액면을 초과한 10,000원짜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계정 과목을 사용하여 범주 자본잉여금 계정 과목에 넣곤 합니다. 이익잉여금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기순이익이죠. 그리고 또 금년에 당기순이익이 생기고 난 다음에 내년에 가서 또 이익이 추가 생기면은 이익잉여금에 계속 합산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배당을 주게 되면은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손익계산서의 전체적인 양식을 보고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매출 수익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비용이죠. 매출 총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매출과 관련해서 그리고 관리에서 들어가는 이런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그래요. 이런 비용 계정을 쭉 차감하고 나면은 영업에서 생긴 손익이다 하여 영업손익이 계산됩니다. 여기까지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손익이 되겠지요. 여기에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을 가감하게 되면은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기 전 순손익이 나오고,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당기 순손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수익과 비용이고요. 여기에서 이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계산의 결과에 대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수익이죠, 비용이죠, 비용이죠, 수익이죠, 비용이죠, 비용이 되겠죠. 이러한 손익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업손익이 됩니다. 왜? 장사에서 번 돈이니까는요. 자, 매출 수익은 크게 전체 매출액에서 매출 예누리를 빼고 매출 환입액을 빼고 매출 할인을 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예누리는 나중에 그 물건을 판매하면서 이제 후일 뭐 품질이 좀 떨어졌다든지 해서 값을 깎아주는 걸 말하죠. 매출 환입은 물건 판매했던 것이 되돌아오는 것을 지칭합니다. 반품된 걸 말하죠. 매출 할인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그 대금을 일찍 상대가 갚아서 좀 깎아주는 금액을 지칭하죠. 이런 하나 둘 세 가지를 총 매출액에서 차감한 걸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해서 손익계산서에 보고하게 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이제 상기업 같으면 상품 매출액이란 말을 쓰고, 제조업 같으면 제품 매출액, 건설회사 같으면 공사 수익, 또 임대업종 같으면 임대 수익, 은행 같은 경우라면 이자 수익, 이런 용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실무에서 간혹 쓰는 것 중에 기업이 외형이 얼마냐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외형이란 것은 실무적으로 이 매출액을 지칭한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매출액이 대해서 그 매출액에 대한 비용이 매출원가가 있어요. 이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되는 제조원가를 더하기 하고 기말 재고를 뺀 것을 팔아버린 물건의 원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기초에 100원 있었고 이번에 매입액이 총 900원이라면은 판매 가능한 재고 자산은 1000원이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만약에 300원이 남아있다라면은 700원은 팔아버린 물건은 원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야기가. 자, 그래서 이거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그렇게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단기 매입액 역시 전체 매입액에서 애누리, 환출, 할인 이런 걸 차감한다 해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계정 과목을 쭉 한번 열거해 봅니다. 급여, 상여, 퇴직급여, 뭐 일반적으로 아는 거죠. 세금과 공과. 대손상가비는 매출 채권 중에서 일부 띄었을 때 발생되는 거죠. 감가상각비는 이미 공부했습니다만은 유무형자산 등을 회사가 취득하여 장기간 사용했을 때 이걸 원가를 배분해서 비용 처리하는 과정이죠. 자, 연구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업무와 관련해서 나간 것이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광고 선전비, 판매 촉진비, 뭐 수도비, 전기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수도 광열비 쓰기도 하고 그냥 전기요금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운반비, 각종 보험료, 사무실이나 공장의 임차료 이런 것들이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성하는 비용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라는 항목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일반적인 상기업이나 제조업 같으면은 이자를 받았거나 줬을 때는 영업활동과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이고 영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유형자산 처분에서 생기는 손익들, 예를 들어서 토지 원가 1,000원짜리를 1,300원에 팔았다. 그러면 300원만큼 처분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품의 처분과는 구분하여 영업의 항목으로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외환 차손익이라는 말은 외화 채권 채무 등이 있었을 때 그것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손익을 지칭합니다. 외화 환산 손익은 기말 현재 가지고 있는 외화 채권 채무 등에 대해서 기중에 기말의 환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원화 금액으로 환산하다 보니 생기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기부금은 영업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접대비가 영업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으로 인한 비용이라면은 기부금은 영업과 관련이 없이 금품을 제공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손익계산서의 주요 항목으로 매출과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이렇게 보았습니다. 손익계산서 구성 항목을 대강 쭉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이거는 자본 변동표라는 겁니다. 요것이 회사가 가지는 자본 항목이죠. 이 자본 항목이 기초에 얼마 있었는데 단기 중에 어떻게 변동되어서 기말 재무상태표에 요 금액이 올라가 있다. 요것을 하나의 표로 나타내는 것이 자본 변동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중에서는 중요한 것이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현금 흐름표는 기초 시점부터 기말 시점까지의 현금의 변동을 세 가지 활동으로 재분류해 놓은 겁니다. 말 그대로 장사에서 번 돈이냐, 아니면은 투자 활동으로 들어온 돈이냐, 아니면은 차입했거나 주식 발행해서 들어온 돈이냐, 이런 활동별로 재분류해 놓은 것이 현금 흐름표죠. 일반적으로 장부에 있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에는 날짜 순으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잔액이 올라갑니다. 그건 날짜 순으로 쭉 기록되는 거고, 이거는 일정 기간치를 활동별로 재분류해 놓은 것이다. 이것 중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 현금 흐름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자, 여러분,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는 표현을 실무에서는 상당히 많이 써주게 됩니다. 사실 처분이라는 용어가 좀 애매합니다만은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기업이 영업활동 결과 남긴 이익에 대해서 그 쓰임새, 용도를 결정짓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때 용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회사 바깥으로 그 이익이 나가버리는 사회 유출, 가장 대표적으로 배당금이죠. 그거 이외에 사회 유출시키지 않고 이름을 붙여서 회사 내에 가지고 있는 것, 사내 유보가 되겠습니다. 각종 준비금이나 적립금 등이 자본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내 유보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의 용도를 어떻게 결정했느냐, 그 내역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인데요. 용도를 결정하기 전에를 미처분했다라고 표현하고 용도를 결정한 걸 처분필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를 결정하지 않아서 내년 이후에 결정하겠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걸 이월시켰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실제로 이런 이익의 처분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초안을 만들고, 그렇죠, 주총에서 통과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장사해서 이익이 얼마 났다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금년 이익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당해년도의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 수립한 것은 당해년도 말 재무상태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내 유보라는 용어와 사회 유출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자,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월급 100원을 받았어요. 그때 자변에 현금 들어오고 요건 이익잉여금 100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100원 받은 급여의 처분 예정을 봤더니 이미 신용카드 대금 60원이 처분되었고 나중에 결혼할 때 쓰고 아직 사용처를 미정한 금액이 이렇게 결정됐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 사람은 이익의 용도를 다 결정한 거죠.
만약에 이 용도를 반영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현금은 100원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요. 이제 이 이익여금 100원 대신에 신용카드 대금 갚아야 되는 부채가 있을 거고요. 요건 아직 용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준비금,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신용카드 대금은 곧 있으면 돈이 나가게 되겠죠. 그럼 60원 나가면 현금도 60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현금은 40원으로 줄어들고 미지급은 없어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청구된 신용카드 대금은 곧 회사에서 바깥으로 나갈 성격의 사외 유출 성격이 되겠고, 이 두 가지는 여기에 차변의 회사에 그 돈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걸 사안에 유보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다 나중에 뭐 쓰임새가 결정 나면은, 예를 들어서 결혼준비금은 결혼할 때 쓰면 되겠고, 요건 나름대로 쓰임새 결정 나면은 그때 가서 흘러 쓴다라는 점이죠. 자, 여러분, 이익의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사례를 들어보죠. 오후 8시쯤에서 현금 신번인원이 있었는데 열심히 영업을 해서 오후 10시에는 13만원이 있었다 가정하자. 그럼 우리는 3만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이익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맞죠? 8시 현재의 재무상태표고 오후 10시 현재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이때 이제 집에 갔더니 아내가 3만원 번 돈 중에서 2만원을 내놓으래요. 그럼 이제 사실 내 입장에서는 아내에게 뺏기게 되는데, 요건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에게 배당 주는 거하고 성격이 유사합니다. 사회 유출이고요. 만원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쓸 때를 대비하겠다. 그러면은 현금 13만원 중에서 아내에게 2만원 배당 줘버렸으므로 현금이 11만원 줄고요. 원래 자본금 10만원에 이익잉여금 3만원 중에서 2만원은 배당으로 줘버렸으므로 만원만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요. 현금 등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봤던 재무제표 상관의 관계를 볼까 합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기 기말 나름으로 재무상태표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 표현된 당기순이익은 전기이익을 지칭합니다. 단기이익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요건 전기이익이고 요건 단기이익이라고 놓고 보면은 이것은 결론적인 금액이고 그 내막은 이제 또 다른 재무제표에 올라가게 되겠죠.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어쨌든 전체 기초 시점의 자본이 단기 기말 시점의 자본으로 바뀐 내막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의 처분 내역을 표현한 것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구체적인 내막을 표현한 것이 손익계산서지요. 기초 시점의 현금이 기말 시점의 현금으로 갔는데 이걸 활동별로 재분류해 놓은 것이 현금 흐름표가 됩니다. 아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요거 이익에 관련되는 사항만 설명한 것에 비해서 전체 자본에 관한 내막을 변동 내역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자본 변동표입니다. 여기서 두고 보고 있으면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내막은 자본 변동표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걸 눈치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과거에는 재무제표 속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지금은 재무제표에서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무상태표고요, 이게 손익계산서고요, 여기 자본변동표고요, 현금흐름표고요. 그리고 이 표들을 설명해주는 주석사항이 있고, 이것이 일반 기업의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인사관리자를 위한 재무회계 수업을 쭉 진행했죠.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뭐 좀 딱딱하고 또 제 목소리가 쭉 내려앉아 있고 또 사례도 좀 적게 들고 농담도 없고 이렇게 좀 진행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추가로 공부를 더 하시고 그러면은 회계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